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켜드리는 쿠키 건강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암이 생길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배우자에게 더 많이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등 공동연구팀이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암 환자 4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신체 활동 지원 부문을 보면 남성 환자는 배우자에게 86%를 맡겼지만 여성 환자는 이 비율이 36%에 그쳤습니다. 정서 지원 부문에서도 남성 환자는 84%가 배우자를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은 반면 여성 환자의 해당 비율은 32%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경제 지원에서 남성 환자는 배우자에게 가장 많은 지원을 얻었지만 여성 환자는 배우자보다는 자녀에게 더 의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안위와 가장 밀접한 생활 속 안전을 살피고 정부 기관과 기업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사회적 안전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쿠키뉴스와 쿠키건강TV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한 2019 미래안전건강 포럼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됐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활환경 조성을 주제로 관련 정부기관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진 이날 포럼에서는 생애주기 생활안전관리 방안과 의료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포럼을 공동 주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앞으로 생활안전관리는 다각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 맞춤형 서비스 정책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제 발표를 통해 연령대별 안전 건강 문제를 짚은 정혜선 대한민국 안전사회연구회 회장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체계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며 자살과 비만, 산업재해, 고독사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1차 예방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16일 국회에서 개최된 쿠키뉴스 보건의료산업 규제혁신 3차 조찬 포럼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보건의료산업 실무자 3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날 포럼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관련 정책 및 법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의사의 활동을 위한 지역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포럼 현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필수 의료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병원 내 감염 관리 문제를 두고 국민들이 인지할 정도로 심각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아 정책적 문제 제기를 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밖에도 포럼에서는 보건의료 산업을 둘러싼 정부의 낡은 규제 개선, 환자 돌봄과 산업 규모 확대 사이의 간극을 비롯한 내용들이 논의됐습니다. 75세가 넘는 노인도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하기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은 심혈관 질환이 없는 75세 이상 노인 1,200여 명을 대상으로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복용 여부에 따른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틴 복용자는 심뇌혈관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1.25회로 2.15회를 기록한 미복용자보다 약 41% 낮았는데요. 사망률 또한 44%가량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간 스타틴은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75세 이상 노인이 복용했을 때 그 효과가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했습니다. 현 세대와 미래를 살아갈 신세대를 아울러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북돋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헌한 기관과 기업, 개인 등을 발굴하고 시상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쿠키뉴스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2019 미래행복대상 시상식이 21일 서울 여의도 CCM 빌딩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이날 시상식에서 생활안전 환경 개선 부문인 행안부 장관상은 SK건설, 건국대병원, UD치과협회가 수상했습니다.
국민건강기여부문인 복지부 장관상 수상자로는 동성제약과 이지 메디컴, 원자력병원이 이름을 올렸고 여성 대표성 제고 부문인 여가부 장관상은 메리츠화재 해상보험과 IBK 기업은행, 주씨에게 돌아갔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부문 식약처장상은 동화약품, 제일약품, 바이오젠 코리아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허리를 움직이고 구부리는 데 사용되는 관절 또는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척추 질환이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인데요. 염증이 생긴 이후엔 척추 마디가 점차 굳기 시작합니다. 진행이 될수록 관절을 움직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통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그 증상이 허리뿐만 아니라 엉덩이, 발꿈치, 가슴뼈 등 전신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40세 이하 젊은 남성에게서 발병 빈도가 높은 이 질환은 젊다고 무심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평생에 걸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치료를 통해 척추가 대나무처럼 뻣뻣해지는 강직 현상을 최대한 막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17년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만 1,700여 명, 2015년에 비해 3,000명가량 늘었습니다. 이 질환은 보통 2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 나타나지만 시기를 놓쳐 중년 이후에나 진단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남성 환자가 여성의 3배에 달하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유전적 요인 등이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이 유전자가 있으면 면역의 반응이 조금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강해야 될 면역이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되면서 내 몸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감염 같은 것들이 제일 대표적인데 장염이나 또는 비뇨기계 감염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반응적으로 관절염이 생기는데 이때 척추를 침범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전적인 병 또 환경적인 것 외에도 저희가 건선이라고 하는 피부병이나 또는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 질환에서도 척추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에 걸리면 엉덩이 쪽 관절인 천장관절에 생긴 염증으로 인해 이 부위가 아프고 척추가 뻣뻣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자고 일어난 뒤 아침에 증상이 심해질 수 있고 가만히 쉴 때보다는 활동을 할 때 나아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증상은 대개 3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지속되며 서서히 악화됩니다. 방치하면 갈비뼈와 척추가 연결된 관절까지 염증이 발생해 호흡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맨 좌측에 있는 사진이 정상적인 척추의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척추에 바디가 있으면 공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병이 강직성 척추염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위아래가 이렇게 붙어서 마치 대나무처럼 연결이 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이 되면 척추를 움직이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됩니다.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척추의 측면까지도 전체가 다 하나의 통으로 붙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술적인 치료도 병의 경과를 좋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모양이 대나무 같다고 해서 대나무 척추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작은 관절에서 시작된다면 강직성 척추염은 골반과 엉치뼈, 엉덩이뼈가 만나는 부위인 천장 관절에서 시작됩니다. 걸음을 책임지는 이 천장 관절을 거쳐 허리뼈, 또 목뼈, 가슴뼈까지 여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관절 및 조직 순으로 병이 커지는 거죠. 척추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이라 척추나 관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피부, 심장 또는 폐 같은 주요 장기를 침범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기 검사 등을 통한 추적 관찰도 필요합니다. 전문의들은 허리와 엉덩이, 허벅지 뒤쪽 통증이 계속되고 발 뒤꿈치가 찌릿한 족저 근막염 등이 동반된다면 진료를 미뤄선 안 된다고 조언합니다.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받게 되는 검사로는 천장관절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과 함께 유전자 검사, 피 검사 등이 있습니다.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약물 투여, 운동요법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나 노화에 따른 척추 질환이라면 시술이나 수술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 면역 체계 이상으로 인한 염증을 잡아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약물을 이용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의 기본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입니다. 즉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도 함께 좋아지게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병이 진행해서 척추가 굳어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면역 억제제를 같이 사용하는데 저희가 이 면역 억제제를 특별히 항류마티스의 약물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물들을 함께 복용을 하면서 지켜보다가 만약에 증상이 호전이 없거나 또는 증상은 좋아졌는데 엑스레이상에서 척추가 더 강직이 생기는, 즉 굳어가는 병이 진행이 된다면 이때는 주사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경구 복용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을 경우 시행하는 주사치료. 주사치료를 통해 유전자만큼 강직성 척추염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염증 물질인 종양괴사인자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치료를 하더라도 병이 있기 전 건강했던 면역 상태로 되돌리긴 어렵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관해, 즉 병은 있지만 양호한 면역 상태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약물 치료 기간은 평균 어느 정도 거죠? 일단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의 목적이 두 가지죠. 하나는 증상을 좋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질환이 진행을 막는 거죠. 근데 이 질환은 조금만 틈만 보여도 계속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간을 설정하기보다는 증상과 그리고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약물을 잠시 중단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환자를 설득해서 지속적인 치료를 유지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마다 그 약물의 투여 기간은 조금 다르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몇 년간을 먹을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계속 관찰을 해야 되는 질환인 거군요. 맞습니다.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맞습니다. 자세 교정이나 운동도 병행해야 합니다. 관절이 굳는 병이라 스트레칭, 요가, 수영, 자전거 타기 등 관절 범위를 넓히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달리기 등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더불어 흡연은 관절의 강직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 있어 금연은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원칙으로 꼽힙니다.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처럼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이 있다 보니 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한 조사에서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받기까지 약 40개월이 소요된다는 결과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강직성 척추염은 한때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분류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 약제와 치료법은 물론 영상진단 기법 등이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조기 발견 사례가 늘었고요. 또 척추 강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치료만 받으면 충분히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 근본적인 치료 없이 통증 치료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땐 장애가 남을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이 되면서 강과 바다로 낚시를 떠나는 분들 많은데요. 자칫 낚시가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낚시 방법인 찌낚시는 긴 낚싯대에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낚는데요.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은 채로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 똑바로 앉았던 자세가 점점 비스듬해지거나 구부정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자세는 척추의 부담을 가중시켜 각종 척추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앉은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1.5배 커집니다. 더욱이 자세까지 바르지 않으면 척추의 S자형 만곡이 사라지면서 허리에 쏠리는 부하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나쁜 자세가 반복되다 보면 척추 주변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와 디스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루어 낚시는 일반적인 찌낚시와 비교해 낚싯대가 짧고 가벼워 편해 보이지만 무턱대고 즐기다가 손목에 큰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루어 낚시는 손목에 스냅을 사용하는데요. 찌를 던진 직후 바로 오른손으로 낚싯대를 잡고 왼손으로 릴을 빠르게 돌려 낚싯줄을 되감는데요. 해당 동작이 장시간 이어지면 손목 근육과 인대에 부담을 증대시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란 손목을 자주 사용해 자극을 받은 수근관이 두꺼워지면서 손의 감각을 주관하는 정중신경을 눌러 발생하는데요. 통증, 무기력감, 둔해짐,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루어 낚시를 즐길 때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서 손목 근육을 풀어주고 휴식을 취해줘야 하는데요.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원상 한의사는 낚시 중 가끔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여 목과 허리를 풀어주는 게 척추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며 낚시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고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취미를 즐겁고 오래 영유하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양치질은 식후에 바로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탄산음료나 맥주, 커피 같은 산성음료를 마신 직후에는 삼가는 게 좋습니다. 음료의 산성분과 치약의 연마제가 섞이면 잇몸과 치아가 잘 상하기 때문인데요. 물이나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궈 입속에 남아있는 산성을 제거하고 30분에서 1시간 뒤에 양치질하는 게 좋습니다. 현명한 양치 습관으로 치아 건강 지켜주시고요. 오늘 푸드 건강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